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빵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참 일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주어지는 빵과 우유는 그 어떤 것보다 맛나게 느껴진답니다. 저희처럼 공사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온전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의 담배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힘들게 훈련받던 중 주어지는 10분간 휴식 시간에 피우는 담배는 그야말로 꿀맛이거든요. 사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던 친구들조차 황홀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동료들의 표정에 혹해 담배를 입에 물게 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에게 빵과 우유가 그렇습니다. 고봉밥으로 점심을 먹고 나도 2시간 일하다 보면 금세 배가 꺼지는 만큼 일 자체가 고되기도 해서 서너 시며 빵 같은 걸로 간식을 챙겨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니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호딱 먹어치우고 다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먹는 빵 맛은 그야말로 끝내준답니다. 체할 거라는 걱정은 사치입니다. 체할 시간이 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입에 빵을 집어삼키고 다시 헤라와 칼을 챙겼습니다. 서둘러야 여기 일을 끝내고 다른 작업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모와 삼촌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토론 중이시더라고요. 이모, 삼촌, 일 안 할 거예요. 이거하고 장의동 넘어가야죠. 윤세잖아. 너는 주식 안 해? 요새 다들 하잖아.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긴 합니다. 평생 주식 따위와는 무관했을 저분들조차 열을 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모나 삼촌들처럼 60이 훌쩍 넘은 분들도 하는 주식이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에 혹했다가 하마터면 전 재산을 날려버릴 뻔했거든요.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부모님까지 위기에 처했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삽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저희 같은 무식쟁이들이 투자가 웬 말입니까? 그냥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사는 게 최선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이후 다시금 열심히 벽지를 바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억 천금을 꿈꾸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 걸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드리는 말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벽지를 바르는 도배쟁입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남자인데요. 지금은 제 팀을 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60을 넘기신 분들이세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시죠. 그런 분들을 어린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좀 이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해도 이 바닥 경력이 25년에 달하는 베테랑이거든요. 하루 일당이 25만 원을 넘어갈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놈이랍니다. 그 정도가 되면 팀을 꾸려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그러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사장이란 뜻이죠. 지금이야 벌이도 좋고 뭐가 됐건 사장 소리를 듣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노가다 판이 다 그렇듯 저도 데모도 알고 또 일본말을 썼네요. 안 그래야 하는데 저희 쪽에선 이런 말들이 거의 공용어 같은 거라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데모도는 초보 일꾼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조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력이 일정 기간 쌓이면 중기공이 되고 그 이후엔 기공이 되는 순서입니다. 저는 당연히 기공이고요. 아무튼 조공부터 시작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도배 일을 하면서 부모님도 도배를 하시게 되었고 이젠 부모님도 적당히 사람 사는 것처럼 사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었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데
매번 가난에 시달려야 한다는 거지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최소한 저희 가족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희 집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됐던 거죠. 저희 누나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뒤에서 성적을 매기는 것이 훨씬 빨랐던 저와는 달리 저보다 4살 많은 누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항상 1등이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먹고 살기 바쁜 탓에 특별히 부모님이 누나에게 뭔가를 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누나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했고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간 것도 당연했죠. 그런 누나에게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공부와는 담을 쌓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노가다판에 뛰어든 것처럼 누나 역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답니다. 지금은 사라진 증권회사였어요. 진짜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다는데 한 번에 척 붙었답니다. 그 정도면 누나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실 수 있겠죠. 비록 여자이긴 해도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동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누나는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이었어요. 왜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타인에 대해선 무심한 그런 건 말입니다. 누나가 그랬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더군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누나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다를 바 없고요. 첫 월급을 타고 나서 내복을 사드리는 게 유일했지요.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누나가 잘 살기만 한다면 된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생활비 한 번 안 보태줬어도 아무 말 안 하셨던 거죠.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이 누나, 월급 많다며 이 동생 용돈이라도 좀 주지. 농반 진담이었어요. 다른 집에선 형이나 누나가 좋은데 취직하면 용돈도 주고 그런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누나가 그러더군요. 가끔 용돈 준다고 뭐가 달라져?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지금은 월급 받고 살지만 평생 이렇게 살 생각 없어. 언젠가는 회사 나와서 내일 할 거야. 그러려면 돈 모아야 돼. 두고 봐. 누구도 나 무시 못하게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독하게 살아서 성공을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생활비를 안 보태도 동생에게 용돈을 안 줘도 아무 소리 안 했던 거죠. 그건 저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누나 나이면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아질 나이였지요. 회사 동료나 선후배들이 월급 받아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랬을 테지만 누나는 그런 데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파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언제나 당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제 눈에도 그게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대요. 저희가 아는 누나라면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문제라면 그렇게 된 후에도 가족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거였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공사판에 못 나가는 동안 저희 정말 힘들었거든요. 엄마랑 제가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몇 푼 안 되었으니 진짜 먹고 살기 급급했답니다. 그걸 보면서도 단돈 10만 원도 안 내놓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었지요. 겨우 4살 차이긴 해도 제게 누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어요. 그 기대가 실현되기는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온 집안이 뒤집어지긴 했지만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해드릴게요. 누나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같은 계통에서 일하던 매형을 만났답니다. 누나보다 3살 연상인 매형은 누나랑은 참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되게 잘 살았거든요. 자세한 말은 안 해줬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건 분명했어요. 부모님이 참 미안해 하셨거든요. 사돈 어르신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제대로 된 혼수조차 마련해주지 못했거든요. 누나가 그가 모아둔 돈이 없었다면 진짜 암울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누나를 비난하는 것도 우습긴 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이 집구석이 지긋지긋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매형처럼, 아니,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기라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몰라요. 누나는 결혼 후 저희와는 거의 남남처럼 살다시피 했어요. 바쁘기도 했겠지만 애초에 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결혼을 해 출가 외인이 되었다지만 그래도 조선시대도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제가 그런 걸로 불평을 하면 오히려 부모님이 절 나무라셨어요. 바쁘잖아.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결혼했으니 이젠 이 시집안 사람이지. 우리야 와주면 고마운 거고 설령보다도 뭘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 행여라도 네 누이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말어. 제 철없음을 꾸짖어 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얼굴에 드러난 안타까움까지 감추신 건 아니었어요. 부모 눈에 모든 자식이 다 예뻐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죠. 저도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그렇던걸요. 어느 놈이 더 예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대가 되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누나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만큼 누나는 똑똑하고 야무진 자식이었다는 소리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참 그랬죠. 공부머리도 없고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우직한 면은 있었답니다. 한번 맡겨진 일은 남들보다 느리게 할지언정 어떻게든 해내는 놈이었으니까요. 그런 성정이 오늘의 저를 만든 밑거름이 된 것도 맞고요. 부모님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당신 자식이니 모를 리가 없죠. 부모님 말고 그런 저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땐 단순 막노동을 하다 도배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괜찮아 보여서 도배사로 방향 전환을 하고 7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손은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직하게 열심히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는 기봉 대접을 받았답니다. 뭐 중기공 기봉 이런 게 시험을 쳐서 획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볼 때 이젠 어디서도 한몫 단단히 하겠구나 하는 수준이 되면 기봉 대접을 해주는 거죠. 기봉이 되면 일단 일거리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받는 액수가 달라진답니다.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곳도 늘었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게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조그만 건물을 주로 만드는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던 아내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리한 여자랍니다.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도 나왔고 저처럼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여자도 아니었는데 그런 여자가 저한테 호감을 내보이지 뭡니까? 처음에는 그게 호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어떤 여자가 나 같은 놈을 좋아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도 제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신청을 했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그게 오히려 좋아 보였다고 그랬답니다. 이 남자가 내가 먼저 꼬리를 치는데도 모르더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근데 서너 번 그래도 모르는 걸 보고 알았어. 그냥 놔두면 영원히 모르겠구나. 내가 미쳤지. 그래도 어떡해. 그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거든. 다른데 한눈도 안 팔고 게으름 부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은 했는데 내 발등 내가 찍은 거더라. 그래도 어떡해. 내가 선택한 걸. 아내는 자기가 저를 골랐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두어 명 호감을 가졌던 여자는 있었지만 말 그대로 호감 수준이었어요. 딱히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식의 데이트를 한 건 아니었답니다. 아내가 제 첫 여자란 뜻입니다. 전 첫사랑과 결혼을 한 거죠. 결혼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누나가 결혼할 땐 혼순이 뭐니 해서 그리도 시끄럽더니 제가 결혼할 땐 아무런 잡음이 없었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저희 집 사정이 좀 풀렸을 때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보고는 엄마와 아버지가 도배 일을 배우시면서 수입이 한층 늘었거든요. 저도 아쉽지 않게 벌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기도 했고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엄마는 저희 세 식구 버는 돈을 통장에 넣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시던 분이셨어요.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죄송하대요. 제가 모은 돈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는 데는 모자란 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모으신 돈도 제 결혼에 투입되어야 했답니다. 죄송스러웠어요. 아내도 그랬고요.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남자가 집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부모의 돈을 끌었었다고 그걸 여자가 미안해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처럼 좋은 집도 아니었는데요. 간신히 반지하를 면한 빌라, 그것도 자가도 아닌 전세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그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한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누나가 조금만 도와줬어도 조금은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누나가 꼭 그래야 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동생 결혼이잖아요. 근데 누나는 100만 원을 건넨 게 전부였답니다. 네, 당연히 큰 돈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누나한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누나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에 비하면 초가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무식해서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지만 당신 증권사 과장이었던 누나 월급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진 않았거든요. 거기에다 매형은 누나보다 더 연차가 가니 더 많이 벌었을 거고요. 그런 사람이니 더 준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불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족 일을 두고 남한테 이야기할 만큼 철이 없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아내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불평주에 이야기를 흘리긴 했는데 그러다가 된통 혼이 났답니다. 뭐래?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 형님 월급이 많아도 그건 형님이 노력해서 번 돈이고. 그리고 당신이 짐작하는 형님 월급을 생각해도 100만 원이면 많은 거지.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불평이야? 그러면 안 돼. 제 서운함과는 반대로 아내는 누나의 선물을 정말로 감사했답니다. 자기는 처남이 결혼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요.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4년 후 처남이 결혼할 때 전 300만 원이란 축의금을 전달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장인 장모한테 칭찬 많이 받았답니다. 제 벌이론 엄청 큰 돈이었지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4년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뻔히 알았거든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성과급이랄까요.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성과급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연인즉 그렇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회사를 다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외벌이로 언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하겠냐는 게 아내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회사에 나갔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결혼하고 반년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도 회사에 일을 다닌다는 아내였지만 끝까지 그럴 순 없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또 8개월 만에 임신을 했답니다. 아이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든 일을 다닐 수가 있었는데 둘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집에 들어앉게 된 이유였어요. 저나 부모님이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은 아내가 한 거였어요.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아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벌게 될 돈보다 더 많이 든다면서요. 그럴 바엔 자기가 아이를 보는 게 더 낫잖아요. 아내가 경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어도 저축을 하는 것이 전부인 저나 부모님과는 달리 아내는 벌어들인 돈을 단순히 은행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저축을 하더라도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았고 부동산 같은 것도 세심하게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솔직히 아이 둘, 그것도 수시로 엄마를 찾으며 우는 갓난쟁이 둘을 동시에 돌보는 건 중노동 중에 중노동 아닙니까? 흔히들 너무 바쁘면 오줌 누고 그거 털 시간도 없다면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두는 저희 가족을 위한 것이었지요. 자신이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니 다른 방식으로라도 돕겠다는 생각에 그리한 것이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결혼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물론 저나 부모님의 경력이 올라가면서 받은 돈이 예전에 비해 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제대로 돈에 걸린 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처남 결혼식에 300이라는 큰 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아내는 물론이고 장인과 장모가 고맙다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사실 그건 제 봉이 아니었지요.
정작 고맙다고 저를 오유해할 사람은 저였고 저희 부모님이었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집이 흥한다고 하지요. 저희 집이 그 증거입니다. 한때는 저희 누나가 그 역할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누나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 딱 15년이 됐을 때 저희는 더 이상 예전에 그 가난했던 집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앞으로 된 상가가 둘, 제 앞으로 하나였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그 상가라는 게 작은 평수의 가게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어디 가서도 빈곤한 티를 내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 정도면 사실 부모님이 일을 그만둔다 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가 월세로 400 정도가 들어왔으니까요. 연세도 있으신 터라 저는 안 해도 그걸 은근히 원했고요. 내 나이 아직 80도 한참 전인데 이 벌써부터 일을 그만두면 어째? 아이 나 아직 정정해. 그리고 일을 그만두면 몸에도 안 좋아. 그러지 않지. 일하던 사람이 일 그만두면 못 나빠진다고. 아버지 말이 맞다. 예전에나 칠순이 노인이지. 요즘은 여든 돼서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가 좀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갈 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지 않겠니?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당신들이 가난해서 자식들이 고생을 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젠 지난 얘기잖아요. 누나 내야 말할 것도 없었고 저 역시 아이 셋을 부양하는데도 그게 무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셨어요. 네 누나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만 아니 너는 아니잖냐. 결국 부모님이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으시려던 게 저 때문이었어요. 저희 직업이라는 게 언제나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던 때문이죠. 잘 벌 때는 한 달에 7, 800도 거뜬했지만 못 버는 달은 100만 원 벌이도 힘든 것도 맞았고요. 그게 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 나오는 구석이 있지 않으니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제 일거리 많은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 돈 불리는 박사니 제 벌이보다 더 많이 모으는 것도 아시고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누나만큼 잘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알지. 우리가 주연 애미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알고. 그래서 더 그런다. 우리 주연이 성재 진솔이는 돈 걱정 안 하고 클 수 있게 조금이라도 몸 정정할 때 일하고 싶은 거고. 진짜 힘들면 니들이 말려도 그만둘 테니 그 얘기는 그만하자.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런 거죠. 아니지. 아이 우리끼리 있었으면 상가가 뭔지 어떻게 알고 아이 적금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았겠냐. 다 네 덕이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코딱지만한 가게 두 옷 있는데 아이 나보고 건물주라고 얼마나 지켜 세우는지. 이것 봐라. 안 그래도 그 소리 듣고 자기가 술값 다 내고 온 거 아니? 아버지 친구 중에 교장 출신도 있고 대기업 이사 친구도 있는데 그런 사람 놔두고 자기가 술값 다 냈다지 뭐냐. 내가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평생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니 애미가 좀 못하게 말려다오. 그러셨어요? 잘하시긴 하셨는데 어머니 속상하시니 그러지 마세요. 대신에 모임 전에 저한테 귀띔만 해주세요. 아버님 이신 살리시게 제가 그 술값 드릴게요. 하. 얘가 말리랬더니 더 하라고 그러네. 하긴 우리 집 재산이 다 지손에 있으니 내가 말릴 수도 없겠구나. 그래도 너무 많이 주지는 말아라. 저 사람 맞들려서 수시로 돈 달랠 수도 있으니. 아버님이 달라시면 줘야죠. 대신에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쩜 얘가 갈수록 손이 커진다니? 이러다 우리 집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니? 아이 그러면 뭐 어때서? 어차피 이 재산 다 애미 때문에 불어난 건데.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잘하는 짓이요. 모르겠다. 네가 날리든 불리든 네 맘대로 해라. 언제는 안 그랬니?
그래봐야 애가 셋이니 선녀 옷 입고 도망도 못 갈 테고. 어머니, 그거 제가 선녀처럼 곱다는 뜻으로 하신 거죠? 아무래도 선녀 옷도 하나 사야겠어요. 날아가려면 그것보다 필요한 걸 몰랐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하하.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 하나 잘 들여서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엄마 말대로 저희 집 재산은 모두 아내가 다 맡아서 관리했답니다. 당신이 하는 것보다 아내가 훨씬 잘하는 데다가 워낙 예쁨 받는 며느리기도 했으니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버는 수입을 전부 아내에게 맡겼답니다.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설마 그게 진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녀와 나무꾼 이야기 잘 아시죠? 손녀와 나무꾼 동화 속 중매쟁이였던 사슴이 아이 셋 낳을 때까지 나에게 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아이 둘일 때 돌려줬다가 손녀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돌아갔다는 얘기요. 아이가 하나건 둘이건 상관없이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 넘게 보아온 사람인데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정말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손녀처럼 아이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시작된 건 누나가 저희 집에 다시 발을 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누나는 언제부터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간혹 엄마가 아내에게 그걸로 인해 빚어진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하셨을 정도였죠. 얼굴을 못 보고 살아도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는 게 모녀 사이라지만 저희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언제나 바쁜 누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며 당신이 먼저 전화하시는 걸 극도로 꺼려하신 탓이지요. 그렇다고 누나가 먼저 전화를 하지도 않았으니 그리 된 거였답니다.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원래 남매나 형제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서로에게 전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요. 시쳇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면 사는 거였답니다. 친혈육인 저희보다 누나 소식을 더 잘 아는 게 아내였어요. 저희 누나가 40살 무렵 회사를 나왔답니다. 자기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독립을 한 거였어요. 매형도 같은 시기 회사를 나왔고요. 그리고 둘이서 회사를 차렸다더군요.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투자자들의 돈을 불려주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걸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실 테죠. 매형이 꽤 전문가이긴 했나봐요. 증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상담도 했고요. 이제 능한 아내였으니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찾아볼 판인데 가족이 그러고 있으니 아내가 그걸 안 찾아볼 리가 없었죠. 함께 운영하는 회사였으니 누나의 흔적도 당연히 보였을 거고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래봐야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요.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정작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자식 키우고 사니 엄마 아빠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저희 희재가 꼭 저 같아요. 정없고 자기만 알고 그걸 보니 부모면서도 서운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더 아셨겠죠.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지 뭡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데 혹시 누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했어요. 다행히 그건 아니더군요. 누나 어디 아파? 아이씨 뭐 암 같은 거야? 이게 미쳤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너한테도 미안해. 생전 누나 구실 못해서. 그간 옳게 수고 많았어. 진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 차갑던 누나가 180도 돌변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말했으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신기했죠.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나이가 50이 되니 철이 난 거였을까요? 그게 무엇이건 저희로선 반가운 일이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남처럼 살아도 가족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집의 자랑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누나가 빠진 자리는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자리를 누나가 스스로 채우겠다고 선언했는데 반갑지 않을 리가 없었죠. 갱년기에 접어든 중년 여성의 변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누나는 그게 아님을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이건 엄마 거, 이건 아빠 거, 그리고 이건 너랑 올케랑 애들 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내 딴엔 좋은 거라고 샀는데 그단 내가 무심해서 가족들이 뭘 좋아하고 산지도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죠. 거기엔 누나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벌써부터 그릉그릉해진 엄마의 눈가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 비싼 걸 왜? 돈이 남아 돌지? 너무 많아서 귀찮을 정도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딸 심각하게 부자거든? 하하.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고생해서 벌었다는 돈조차도 누나에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새삼 누나가 대단해 보이더군요. 저랑 부모님이 하루 종일 벽을 타며 도배해서 버는 돈으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들이는 걸 보니 누나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러니 아내 말대로 TV에도 나오고 회사도 운영하는 거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형제가 땅을 사면 어깨가 으쓱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랬습니다. 성공한 누나를 보며 저만큼 기뻐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돈을 벌리게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형님 씀씀이는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 누나가 통이 커서 그래. 자기 말대로 우리 기준에서 과한 금액이겠지만 누나한테 별거 아닌 거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좀 이상한 느낌도 들고. 이상한 느낌?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매형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매형 회사 사이트를 수시로 보고 있었거든요.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가끔 이상한 글들이 있어. 아주버님이 사기꾼이니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거든. 그러다 금방 지워지곤 해. 아무래도 관리자가 지우는 거겠지. 요즘 들어 그런 게 더 자주 보여. 그래봐야 금방 지워지지만. 그거 악플 같은 거 아니야? 인터넷에도 그런 놈도 많잖아. 매형이랑 누나가 잘 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아이 겨우 그런 걸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난 또 뭐라고. 처음 아내가 그런 걱정을 내비쳤을 때 조금이라도 호응을 해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진 않겠죠. 누구보다 자기를 믿어줘야 할 남편이 그랬으니 시부모들은 더 했을 거겠죠. 엄마에게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딸인데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죠. 누나가 없는 세월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아내였지만 아내는 대체 용품일 뿐이었습니다. 진짜는 누나였잖아요. 그러니 누나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였어요. 아 왜요? 혹시 화성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이 그거 다른 데 넘기기로 했어요. 아무리 해봐도 시간이 안 맞아서. 그게 아니고. 엄마가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눈치였어요. 그럼에도 쉽사리 입이 안 떨어지는 걸 보니 심각한 일이었던 게 분명했죠. 몇 번 더 다그치자 비로소 말문을 대시더군요. 집에 가면 애미 좀 달래줘라. 그러려던 건 아닌데 지 누나 험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발끈해버렸지 뭐냐. 지 딴에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였을 텐데 내가 너무 화를 냈으니 많이 서운했을 게다. 20년 가까이 살았어도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엄마셨어요. 그런 분이 화를 낼 정도면 아내가 단단히 잘못한 거였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이 그래서 혹시 누나랑 매형이 투자자들 돈을 막 쓰는 게 아닌가 했다고? 아이 엄마가 화낼 만도 하다. 우리 엄마 자기도 알잖아. 없이 살아도 항상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당신 딸이 남의 돈 지 멋대로 쓴다고 그러면 화가 안 날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냥 투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머니가 형님한테 넌지시 귀띔이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건데 어머니가 그걸 오해하셔서 그런 거야. 그게 그거지. 젊은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투자가 어떠니 용도 왜 사용이 어쩌니 했으니 누나가 남의 돈 훔쳐 썼다는 걸로 들리지 않겠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이고, 알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 당신은 누나를 잘 모르니 그런 말 하겠지만 엄마한테 누나는 아빠보다도 믿고 따라야 할 그런 존재거든. 그건 그렇고 당신 주식 공부 많이 했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사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이유가 요새 투자자 돈으로 비싼 자동차 사고 아파트 사고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얘기 종종 뉴스로 나와. 그래서 혹시 형님네도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지난번에 말했잖아. 아주버님 보고 사기꾼이라 그랬다는 그 이야기. 말은 안 했는데 거기 형님 이름도 나왔어.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면 의심해 볼 만하지 않아? 당신도 너무 걱정이 많네. 아이, 우리는 모르는 세상이잖아. 누나랑 매형이 어떤 사람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랑 괜히 다툴 생각 아니라면. 생각해보면 제가 참 멍청했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 걸 잘 알면서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던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누나 아닙니까?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겠다고 용을 쓰는데 그걸 거부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하긴 그조차도 변명일 겁니다. 언제부턴가 전 아내가 누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서 점점 귀를 멀리했답니다. 자기를 믿어주던 시부모가 그런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까지 그러니 아내가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형배야. 앞으로 나 자주 못 올 수도 있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모르겠다.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야 가족인데 뭐. 혹시라도 밖에다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 하면 안 돼. 알았지? 신신당부를 한 누나가 한 말은 누나와 매형의 일에 관한 거였어요. 그 얼마 전 매형 회사에서 대형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더군요. 그 돈을 굴리기로 했는데 조금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일이었대요. 그렇다고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더군요. 괜찮은 거지? 뭐 경찰에 잡힌다거나 그런 거면 절대 하지 마. 괜찮아. 불법 아니라니까. 그럴 거면 내가 왜 해? 돈 많은 사람들 다들 그렇게 돈 벌어. 자그마치 700억이야.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7억이라고 해도 놀랐을 텐데 70억도 아닌 700억이라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뭡니까? 700억? 야, 우리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못 만질 돈이잖아. 어이구, 뭘 그런 걸로 놀라? 그것보다 더 큰 돈 굴릴 때도 있어. 일상적인 일이라는 말투더군요. 이런 누나를 의심한 아내가 바보같이 느껴졌답니다. 700억을 주무르는 사람이 남의 돈을 함부로 쓸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이어진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왜 못 만져? 잘 됐다. 그냥 이번 기회에 너랑 엄마 아빠도 해버려. 뭘? 누나 말은 그랬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굴리면 적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불어날 거라더군요. 잘 되면 20배도 안 될 게 없다고 그랬답니다. 제가 멍청한 건 아는데 곱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액수가 너무 컸거든요. 700억이 20배가 되면 1조 4천억인 게 맞는 건가요? 잘 되면 그렇게 되지. 우리는 거기서 성공 수수료로 1% 받기로 했으니까 140억인가? 145? 아이, 누나랑 매형이 그 돈을 받는다고? 제대로 되면, 잘 안 되면 한 2, 30억 받고 끝날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게 2, 30억이라니요. 그런 돈을 수시로 벌고 살았다니 진짜 기가 막히지 뭡니까? 그래도 저희 같은 서민들이 욕심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르진 않았는데 그놈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나야 내 돈을 직접 태울 수는 없어. 그게 계약이니까. 그래도 다른 투자자 돈은 어느 정도 태울 수 있어. 물론 의뢰한 회장님은 모르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하라고. 엄마 아빠랑 너. 일단 지금 목표는 20배지만
10배는 될 것 같아.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아깝잖아. 저희가 욕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배라는데 눈이 뒤집히대요. 엄마는 좀 무섭다고 했지만 제가 강력히 밀어붙였어요. 저희 식구 상가 정리하고 이것저것 있는 것 다 끌어 모으면 그래도 한 7억, 8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10배가 되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액수가 너무 크니 엄마와 아버지가 겁난다고 하셨지만 누나가 그걸 보장한다는데 안 할 수 없지요. 누나 말대로 손짓고 헤엄을 치기만 하면 수십억이 생기는 일이었는데요. 누나 말을 그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 결국 그러기로 했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0년 이상을 고생하고 모은 돈이 단 6개월 만에 그 10배가 된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왔어요.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에게 자랑한 건 당연한 거였고요. 70억? 그걸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딨긴, 아이 누나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거보다 더 큰 액수도 번번하게 움직이는 곳이래.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투자고 돈만 있으면 더 하고 싶다. 대출 받아서 더 할까? 아님 장인 장모님한테도 하라고 그럴까? 정말 눈이 뒤집혔던 거지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아내가 정말 많이 말렸어요. 압니다. 걱정이 됐겠죠. 누나에겐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저희는 20년 가까이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런 돈을 누나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밀어넣는다는데 걱정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자기야, 진짜 그만두면 안 돼?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간 매형이랑 누나 회사에 대해 알아봤더라고요. 처남이 신용금고에 다니니 금융권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나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몰라도 평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확인이 됐다지 뭡니까.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식으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걸로 유명한데 그 과정에서 말이 많았나 봐요. 아내가 본 거 있잖아요. 매형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플이요. 그게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지요. 근데 관리자가 올라오기 무섭게 지워버리니 사람들은 미처 파악을 못한 거고요. 흔한 사례랍니다. 일종의 돌려먹기를 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줌으로써 자기들 말이 사실이라 믿게 하고 더 많은 투자금을 모아 그걸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버리는 케이스였어요. 아내는 거의 그렇게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지요. 제가 조금만 멀쩡했어도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것저것 더 알아봤겠지만 그땐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문제였지요. 그래도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제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또 저를 지탱해준 기둥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돈을 벌려는 이유도 결국 아내와 아이들 때문이었으니 더더욱 아내를 설득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보, 인간이란 3번의 기회가 온대. 지금까지 우리에겐 그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 모르겠어. 2번이 기회야. 이것만 잘 되면 당신이랑 아이들이 평생 돈 걱정 않고 살게 된다는 뜻이야. 서둘러야 돼. 다음 달 중순까지 투자금 넣지 못하면 그땐 합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보, 하자. 응? 우리 그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않았어? 나만 행복했어? 아니지. 그러니까 여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번 돈 키워서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 부하가 심해 바뀌어요. 제가 저 좋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내는 마치 제가 한탕에 빠진 정신 나간 놈인 양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결국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아이 진짜 답답하네. 그러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난 이제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투자할 거야. 이 집의 가장은 나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든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내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전혀 진심도 아니었고요. 스스로도 놀랄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이래?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지만 그래서 더더욱 제 의사를 관철시켜야 했습니다. 그 길이 곧 아내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말을 이어갔던 거고요. 가장 말조차 안 듣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가족을 지켜. 그만 이야기하자. 다다음 달 중순까지는 지금 있는 거 다 현금화 시키는 걸로 하자. 내 말 알았지?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제 모습에 아내도 질렸던 걸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 계속 그랬어요. 결혼 이후 처음 겪는 불화여서 너무 불편했지만 일만 끝내고 나면 아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기에 불편을 감수했답니다. 설마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느 날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왔죠. 사실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조만간 수십억을 가지게 될 텐데 그깟 도배 일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덕분에 일을 의뢰한 곳에서 컴플레인을 듣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역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시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던 큰딸이 뭔가 먹고 싶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그러지 뭐.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고. 엄마? 몰라. 나 오니까 없던데. 어디 갔나? 아빠한테 이야기 안 했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툼 이후 대화를 않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딸이 먹고 싶다는 피자를 시킨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걸고 나오려는데 침대 한가운데 무언가 놓여있더라고요. 편지였습니다. 왠지 기분이 싸하대요. 애가 셋이라서 애들을 데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애들은 당신한테 부탁할게. 나 찾지 마. 나 이 집 와서 18년을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 그 정도는 위자료라고 생각해줘. 잘 지내.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미치더군요.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저희 상가 가게 세 채를 모두 팔아 현금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챙겨 달아나 버린 거고요.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내의 배신이었으니 충격은 한층 더 했고요. 그러나 가장 화를 낸 건 누나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 엄마 가게고 아빠 가게인데 그걸 어떻게 걔가 마음대로 팔아? 마음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명의야 그렇다 쳐도 인감이니 도장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아내 손에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품을 팔아 마련한 곳이었으니 부동산 사장도 아내가 실질적인 주인인 걸 알기도 했고요. 그런 아내가 팔겠다니 의심할 이유도 없었던 거지요. 걔 뭘 믿고 그 많은 재산을 맡겨? 정신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내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그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헌신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누나의 말에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내가 우리 전 재산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거였으니까요. 환장하겠네. 돈 급한데. 돈이 급하더니 아니, 내 말은 빨리 투자금 종료되기 전에 넣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시간 지나면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고. 어떡하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 지가 가면 어딜 가겠어? 그 돈 다 쓰기 전에 신고해서 잡자. 잡으면 가만 안 둬. 아무리 괘씸해도 그건 안 될 일이었어요. 제 아내였고 아이들 엄마니까요. 그런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다들 왜 그래? 그 불려씨가 뭘 어쨌길래 이러는 거냐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신고만은 할 수 없었어요. 하던 일을 다 접고 사방팔방 찾아 나섰지만 아내는 땀으로 꺼지기라도 한 듯 모습을 감추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말한 투자금 종료일이 다 되도록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당연하죠. 돈, 그것도 고스란히 현금으로 가지고 갔는데 제 발로 나타날 리가 없지요. 누나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독촉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투자금 납기일이 훌쩍 지났으니
수십억의 꿈은 허공으로 흩어진 후였죠. 내가 사정사정해서 기일 연장했어. 그래도 올해는 못 기다려. 너도 찾아볼 때 다 찾아봤다면서. 처가에도 없고 처남도 모른다니. 아무래도 작정하고 숨은 게 분명해. 처음부터 돈을 갖고 튀려던 거지.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그것밖에 답이 없어. 그 즈음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좀처럼 믿어지지 않던 아내의 배신이 진짜일 거라는 생각이 굳어지기도 했고, 또 계속 누나의 말을 듣다 보니 아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겹쳐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마다하던 신고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고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저희 집에 왔으니까요. 여기 윤미경 씨 계시죠? 제가 윤미경인데요. 누구시죠? 땡땡서 경제범죄수사 3팀 땡땡땡 경사라고 합니다. 윤미경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련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좋은 일은 쌍으로 일어난다던 말이 맞더군요. 누나가 경찰에 체포되었답니다. 매형도 집에서 체포되었고요. 높은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곤 실제로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투자할 계획도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계획적으로 끌어모은 뒤 자신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아내가 전에 말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진짜였던 거죠. 결국 누나와 매형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시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동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누나의 사기 행각이 더 큰 실망을 안겨준 일이었답니다. 적어도 부모님에겐 그랬겠지요. 당신들의 자부심이자 자랑이었던 누나가 고작 사기로 돈을 벌어 호의호식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 안 그러실 수가 없었답니다. 이연이어 낙제의 부모님들이 몸져 누우셔야 했던 건 당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족이 되어버린 저희 앞에 그토록 찾아도 보이지 않던 아내가 제 발로 나타난 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죄송합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죠? 우리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지냈을 거라 여겨졌던 아내의 행색은 생각보다 조치했습니다. 이왕 그렇게 간 거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꼴은 또 그게 뭐고. 그 돈이면 명품 옷에 고급 승용차 끌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벌써 그 많은 돈 다 쓴 거야? 기가 차대요. 정말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돈이요? 처음부터 저한테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돈이 없었다니. 가게 다 팔았지 않았니? 네,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 돈을 어쨌냐고. 왜 당신한테 없는데. 아이 혹시 나 모르게 사치라도 썼냐? 그래서 갚느라고 다 쓴 거냐고. 아내가 저희를 베란다로 끌고 갔습니다. 저희 베란다는 말이 베란다지 실제로는 창고에 가깝습니다. 애가 셋이다 보니 이런저런 물건을 쟁여 놓을 공간이 부족했던지라 베란다 끝쪽에 간이 창고를 만들어 안 쓰는 물건을 다 넣어두었거든요. 애들 어린 시절 장난감이나 지금은 안 쓰는 옛 물건들이 쌓여 있답니다. 이사를 갈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들여다 볼 일이 없는 곳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아내가 검은색 박스를 꺼냈답니다. 옷 같은 걸 넣는 그런 박스요. 검은색이라 안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걸 펼치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안에 가득 담긴 현금 다발 때문이었죠. 이게 뭐야? 저희 가게 판돈이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당신이 들고 간 게 아니었어?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들고 가요?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피땀으로 모은 돈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순간 머리가 띵 울리더군요. 전 진짜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아이 설마 당신 누나가 일부러 그런 거 알고 그런 거야? 말을 하지. 말했어요. 당신이 듣질 않았던 거지. 아무리 말려도 투자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요? 투자하면 그 돈 다 날릴 게 뻔한데
당신은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다른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요. 누나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그를 막을 요량으로 가족인 저희의 돈을 편취하려 한 거였어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로 인한 처벌을 피했어요.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그렇대요. 그게 아니었어도 저희가 누나를 처벌하겠다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돈이 누나에게 넘어갔다면 저희 돈이 다 날아갈 건 분명했지요. 아내가 그걸 알고 그런 식으로 누나의 계획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저한테 몇 번이나 귀뜸을 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한 제가 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숨긴 거였답니다. 부모님과 제가 아내를 볼 면목이 없더군요. 미안하다. 아이 나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고맙다 아가. 네 덕분에 우리 가족 큰 화를 면했어.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저라고 별다르겠습니까? 변명하는 것조차 미안한 일을 더하는 것 같아 입 다물고 고개만 쳐박고 있었답니다. 물론 다음 날부터 수시로 아내에게 꼬리를 내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요. 아내는 그런 저를 몇 번을 나무라더니 결국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아서요. 앞으로 투자의 투자도 꺼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나 지금이나 저희 집 투자 담당은 아내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누나와 매형이 출소를 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더군요. 괜찮습니다. 이제 누나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일 수 없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아내와 저희 세 아이면 되는 거고요. 요새 마음이 편합니다. 허튼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니 속도 편하고 걱정거리도 없거든요. 다만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심장이 오그라들긴 합니다. 옷이나 살까봐 선여우처럼 나풀나풀 거리는 거. 당신 말 안 들으면 입고 날아가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잡은 사람인데요. 죽을 때까지 옷자락 꼭 붙잡고 졸졸 따라다닐 계획입니다. 제가 멍청하긴 해도 그 길만이 제가 살 길이란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